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연구 발표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교육연구 발표 첫 번째 순서로 제가 이 제목을 연습하기 위해서 중요한 모고서 때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주 배경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초기 언어 적응 및 교과 진입을 위한 학습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성안초등학교 이인원 선생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성안초등학교 교사 이인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제목을 너무 길게 지어가지고 죄송해요. 우선은 사실 중간보고 이후에 두 번째 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번에 연구했던 중간 과정에 대한 이제 연구 과제는 1번 과제였고요.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연구 과제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은 제가 지난주에 생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생일 축하를 막 받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다가 딱 들었던 생각이 다들 이제 내년에 학교 어떻게 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서 이게 근데 학교에 가기 싫은 게 아니라 그냥 올해 나를 다시 돌아보면서 그냥 올해의 모든 게 되게 아름다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런 시간을 다시 가질 수 있을까?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다시 나를 채우고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다시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다시 또 이렇게 마지막 자리에 서게 되면서 이제 좀 아이들을 이렇게 채워진 저로서 아이들에게 다시 다가가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연구 과제, 제가 이제 이중언어 강사님과 협력했던 사회 수업에 대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이 연구 주제를 잡았던 가장 큰 이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에 교육부에서 이주 배경 학생 인재 양성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5년간의 사업 계획이고요. 3,100억 정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의 가장 큰 키워드는 기초학력, 그리고 이중언어, 그리고 한국어 교육입니다. 사실 저도 한국어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KSL 학습자로서의 이 다문화 학생들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투입이 되고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한국어 교육에 조금 초점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중언어 교육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한국 사회가 대부분의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국제결혼 가정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의 언어를 배우는 약간 그런 외국어로서의 이중언어 교육에 좀 한계점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나아가고자 하는 이중언어 교육의 방향은 약간 조금 달라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국내에도 이런 이중언어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있으세요. 아마 다문화 학생이 있는 학교라면 이중언어 선생님이 계실 수도 있고, 제가 근무하는 안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교에 이중언어 선생님들이 있으실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사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언어가 한 7,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한국어는 한 2개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단일한 언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으로 이주하는 아이들은 언어의 소통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모어를 활용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중언어 선생님들이 대부분 하시는 일이 아이들 소통해 주는 거, 생활 지도하는 거, 상담하는 거, 아니면 안내장 번역하는 일들을 하고 계신데 사실 저는 이분을 수업에 좀 투입을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아이들과의 언어 소통의 중간적인 역할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국어 소통이 낮을 때, 한국어 능력이 낮을 때 이분들이 교과 설명 이해를 해주는 교수자로서 중간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실제로 국내에서도 2009년에서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다문화 언어 강사라는 양성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경기도 내에도 다문화 언어 강사라는 채용에 대한 그런 부분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전일제 원어민, 그리고 이중언어 강사, 이렇게 해서 경기도 내에서는 다양하게 아이들의 이중언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석사 논문으로 했던 게 이 학생들의 교과 적응이었는데요. 사실 저는 다문화를 안산 원곡초에서 시작했어요. 네, 제가 원곡초에서 다문화 교육 부장을 하면서 가장 느꼈던 부분들은, 제가 원곡초에 있어요 하면 선생님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거기 다문 애들 엄청 많은 곳 너무 힘들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일반 선생님들은 다문화 교육 뭐 연수를 가시면 이렇게 안산 선생님들을 계속 만나는데 다들 이제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힘들다라는 이미지가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도 힘들지 않다고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방향을 잡아보고 싶었고 새로운 방법들을 시도해 가면서 좀 돌파구를 마련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원곡초 아이들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했고요. 이때 아이들한테 이제 어떤 교과가 제일 어렵냐라고 물어봤을 때 국어 교과, 그 다음 이제 사회 교과였고요. 그리고 그럼 교과가 왜 어렵니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응답했던 게 모르는 단어가 많다라는 거였어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다 아시잖아요. 사회교과 어휘가 너무 어렵고 과학교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지금 한국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자체가 교과 개념어들이 대부분 한자어이기 때문에 일반 사용하는 의사소통에서 쓰여지는 일반 한국어 중에서도 사실 한자어가 비중이 가장 높거든요. 3, 4학년 사회교과서를 보시면 한 70%는 한자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이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 선생님들한테도 혹시 가르치는 게 어떠냐라고 물어봤을 때 진한 파란색이 아이들의 응답이고 연한 하늘색이 이제 선생님들 응답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선생님들이 더 가르치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이들도 어려움을 느끼지만 선생님들도 똑같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구를 일단은 아이들이 한국어 수준이 낮기 때문에 특히 한국어 교육과정에 있는 아이들에게 모어를 활용해서 이중언어 강사와 협력적으로 교수를 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일단 병존언어 교수라는 걸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반 학급에서 공부하기 이전에 중요한 개념을 먼저 배우는 교수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회교과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학교에 돌아가시면 또 다시 아이들을 만나실 거니까요. 이 이주 배경 아이들은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어를 일단은 반드시 배워야 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한국에 온 게 사실은 오고 싶어서 오진 않았어요. 그냥 부모님이 오니까 얘네들도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뭐 굳이 학습 동기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아니면 난 잠깐 있다 갈 거예요. 한국어 굳이 배우지 않아도 돼요. 친구들이랑 뭐 그냥 같은 언어권 친구들하고 놀면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계속 이야기하는 건 이 아이들이 그 나라에서 배우고 온 학습의 경험에 대해서 우리도 관심을 좀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앞서 지난번에 중간 보고 때도 제가 수학 교육 과정 잠깐 말씀드렸었거든요. 교육 과정이 다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 배우고 온 내용이 많고 또는 우리는 아직 안 가르쳤지만 이 아이들이 아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사로서 내가 조금 더 이 아이들이 배웠던 교육 과정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사실 미성숙한 아직 학습자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어 저도 교육을 전공하고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한국어를 막 열광하거든요. 근데 드라마를 보고 K-팝을 듣고 한국어를 너무 좋아서 한국에 와요. 그런데 아이들은 일단은 사실 아직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낯설고 그리고 한국어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냥 한국 문화라는 것도 잘 모르고 그리고 아직은 발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아직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더 많이 이해하고 지원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일단은 교과를 학습할 때 교과마다도 어려움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시겠지만 사실 음악, 미술, 체육은 아이들도 몸으로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학, 과학 같은 경우에도 수학은 뭐 어느 정도 연산 기호를 쓰면 할 수 있고 과학도 할 수 있는데 어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이 국어와 사회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병존언어 교수인데요. 병존언어 교수는 제2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내용 중심 교수법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언어 수준에 따라서 어떤 것을 더 중점적으로 가르칠 거냐가 포인트인데요. 예를 들면 아직 언어 수준이 낮다면 언어 교수를 중심으로 해야 되고요. 조금 중간 과정이라면 두 개를 혼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제2언어가 충분해지면 이제 내용 중심으로 가르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병존 언어 교수인데요. 실제로 일반 대학에 가면 요즘 유학생이 엄청 많거든요. 이 유학생들이 일반 어학당 학부 수업을 받을 때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 학생이 전공 교과가 있는데 전공 교과에 대한 이해가 너무 어렵다. 사실 더 많은 전문어를 쓰겠죠. 그리고 교수님들도 이 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에 따라서 맞춰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은 대학교에서 일단은 파란색 부분에 보이는 것처럼 먼저 전공에서 쓰이는 주요한 개념 어휘를 한국어 교수자에게 배우고 그 다음에 전공 수업을 듣는 그런 구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중언어 강사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요. 뭐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다 쓰이고 있는 이중언어 강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대신 조금 다른 부분은 그냥 단순히 통역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보조교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중언어 교육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시적으로 양성 과정이 있었고요. 그 자격증이 있어서 저희가 다문화 언어 강사를 도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을 받으면 다문화 언어 강사 자격을 가진 분들을 채용하는 게 1순위예요. 어쨌든 일정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도 이중언어 강사를 양성한 그런 정책의 변화가 있었고요. 제가 이 아이들에게 사실 제1언어를 활용해서 가르치는 데에는 처음에는 그냥 이해를 좀 중심으로 하고 싶었어요. 좀 더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모어로 설명을 해주자라는 게 일단은 컸는데요. 그런데 조금 더 한 발 물러서서 저는 이제 언어 교육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이 아이들에게 제1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까 앞에서 미성숙 얘기 잠깐 드렸죠. 아이들이 사실 초등 단계에서는 제1언어도 아직 다 완전하지 않아요. 저희도 아이들을 계속 보셨고 자녀를 키워보면 이 아이들이 한국어를 그러니까 어떻게 배우는지의 과정이 있잖아요. 보통 이중언어 교육에서는 제1 모어가 이제 완성되는 시기를 12세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학생은 돼야 언어가 완전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제2 언어를 투입하면 아이들이 학습을 가능해지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사실 제1 언어 모어도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제2 언어를 학습하는, 즉 한국어를 학습하는 데에도 더 많은 불편한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어느 정도 애들이 한국어 수준 빨리 높이는 것보단 일단 제1 언어를 조금 더 높여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고요. 제가 있는 학교는 대부분 러시아권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고 보시다시피 이중언어와 관련되어 있는 선생님들이 모두 6분 근무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구현했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건 사회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예전에 중간 보고 때 했던 것들은 이제 100%의 모어 활용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목표인 한국어 비율중을 좀 높여서 제1 언어를 활용한 교과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 수업이기 때문에 개념 어휘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이 친구들이 근데 단순히 번역만 해주면 아느냐? 근데 거기에서 아직 배우지는 않은 개념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특히 러시아권은 4학년까지가 기초 초등 교육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사회 교과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은 모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러시아어로 설명을 일단은 넣었고요. 그리고 어휘를 추출해서 학습지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이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싶니? 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아이들이 한국인 선생님 설명을 잘 듣고 싶대요. 그냥 얘네들도 교실에 있는 게 너무 답답한 거죠, 사실은. 그냥 담임 선생님이 엄청 이제 빠르게 말씀을 하시고 저는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천천히 말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 설명을 좀 잘 듣고 이해해보고 싶다라는 게 가장 큰 목표였고요. 그래서 수업 모형은 일단 단어를 중심으로 내용을 이해하고 2가지 언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수 자료 잠깐 보시면 그냥 일단은 일반 한국 애들보다는 좀 더 심플하게 이야기를 넣고요. 사진도 넣고 시각적인 자료도 넣고 중요한 어휘들을 조금 더 핵심으로 두어서 교수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1 언어도 활용해서 학습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했고요. 참여했던 아이들은 1학기에는 6명 있었고 2학기에는 8명으로 아이들이 조금 더 늘었어요. 보시면 아이들 수준이 조금씩 다른 걸 보실 수 있고요. 한국어 수준이 1에서 4급까지가 있는데 1급이면 되게 못하는 학생이에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학생들, 그리고 잘하는 학생들도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업의 위치의 배치를 일단 제가 앞에 있고요. 이중원 선생님께서 옆에서 앉아 계시면서 수업을 사실 참여하셨어요. 저는 둘의 같이 협력이기 때문에 대등한 위치에 있고 싶었는데 저희 선생님께서 자긴 옆에 있겠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고 싶으시냐 했더니
애들이 한국어를 더 많이 들어야 얘네가 훨씬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정말 필요할 때만 하겠다라고 하셔서 일단 자리 배치는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저희 이중언어 선생님이시고 제가 앞에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 결과를 잠깐 보시면 사실 저희 아이들 그렇게 막 엄청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각각의 특징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학생은 위에 있는 파란색이 한국어고 밑에 있는 게 모국어 러시아어거든요. 근데 이 학생은 단어 테스트를 볼 때마다 한국어는 열심히 하는데 러시아로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러시아어 안 쓰니? 했더니 러시아 너무 어렵대요. 그리고 자기 이제 한국에서 계속 있을 거라서 러시아어 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중언어 교육에서 되게 이 아이들의 언어의 선호는 사실 뭐 자주 보여지는 그런 부분인데 이 친구를 보면서 좀 느꼈어요. 아, 굳이 이중언어를 계속 중요하니까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거부할 수도 있구나. 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학생은 좀 들쑥날쑥한 친구예요. 오다 말다 이래가지고 좀 들쑥날쑥한 친구도 있고요. 이 친구는 더 많이 힘든 친구였어요. 자꾸 둘 다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러시아어도 싫고 그냥 한국어도 안 하고 싶어요. 그냥 공부가 싫은 거죠. 이런 친구도 있었고요. 근데 제일 열심히 했던 친구가 이 네 번째 학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러시아어도 열심히 외우고 한국어도 외우고 이렇게 해서 네, 수업에 참여했었고요. 그리고 네, 대부분의 친구들이 열심히 했는데 2학기에도 계속 이 친구들은 계속 저와 같이 수업을 했었고 그럼 어떤 언어로 더 배우고 싶니라고 했을 때 한국어로만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친구도 있고 두 개의 언어가 다 좋아요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수업을 이렇게 마무리했고 2학기에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가 아까 예전에 수학 수업처럼 사실 이번에 논문에 투고를 했고요. 이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좀 시사하고 싶었던 제 목소리는 아이들에게 저도 예전에는 그냥 빨리 한국어를 배워라. 네가 빨리 한국어를 배워야 수업을 할 수 있지. 내가 한국어를 못해서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사실 저도 담임으로서 되게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좀 돌파하고 싶어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던 거였고 이 아이들에게 제일 언어라는 거 애들끼리 막 자기 친구들끼리 얘기하거든요. 러시아로 선생님이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학교 오면 한국어 늘지도 않고 이래서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제1 언어라는 걸 존중해 주는 것 그리고 조금 더 지원해주고 자극을 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좋았던 건 3번이었어요. 그냥 이중언어 선생님이 항상 계시니까 이 친구들이 수업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계속 궁금한 걸 질문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한국은 휴전 상황이야라고 얘기하면 휴전에 대해서 이제 이중언어 선생님이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다가 애들이 물어봐요. 전쟁이 날 수 있나요? 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그럼 어떡하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노력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일반 학급에선 사실 이 아이들이 한국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다 참여하지 않거든요. 그냥 제가 좋았던 건 아이들이 계속 끊임없이 사고할 수 있다는 거, 참여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강점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사실 저도 이 만든 자료들을 어떻게 쓸까 하다가 인디스쿨에 좀 올리고 이제 네, 자료를 좀 공유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료를 공유를 했고요. 아이들에게 너는 이중언어, 그러니까 뭐를 계속 배우고 싶니? 아니면 한국어를 더 잘하고 싶어? 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이 친구들한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두 가지 언어를 다 잘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에게도 뭐 가장 큰 능력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조금 더 한국어를 또 빨리 배우려면 어쨌든 모어의 발달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에서 제1 언어를 저희가 아이들이 교과를 학습할 수 있게 꾸준히 지원하는 것도 또 한 가지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써주신 이인원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발표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으로 송정초등학교 윤용한 선생님께서 토론자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토론자하고 발표자가 사이좋게 마주보고 네,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발표하시다가 놀라지 마시고 제가 일어나면 토론할 시간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일어났을까? 그 일어나는 시간이 우리가 토론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네,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광고가 들어왔는데요. 강의실 뒤편에 맛있는 떡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내 부탁드린다고 간곡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그 시간 관계상 네. 네, 죄송합니다. 질문 먼저 네네네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그 KSL이 그 교육 과정에 보면 한계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한계점하고 또 그거에 대한 이제 보완점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지가 바뀌었어요. 어제 받은 질문지가 이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되게 좋은 질문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KSL 저희가 이제 2012년에 처음 교육과정이 만들어졌고 2017년에 개정이 됐는데 이번에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저희의 가장 큰 한계점은 아직 교과학습과 관련되어 있는 한국 교육과정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 중심으로만 되어 있고 성취 기준도 마찬가지고 평가 체계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학습이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점, 그리고 교과마다의 어휘의 순위도 아직 그런 것들이 없어서 네, 그게 가장 큰 한계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원래 질문을 4가지 준비했는데 연구사님께 3개를 보냈는데 이게 안 들어갔었나 봐요. 네, 네네네. 네. 그 다음 질문은 그 모어 기반의 병종 언어 교수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항상 하다가 보면 문제가 되는 게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음, 좀 효과가 어떤지 궁금할 때가 음. 많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도 러시아 친구들이 있어서 이제 수업을 할 때 고민이 되니까 학습지에 러시아어를 넣었는데 네네네. 결론은 이 친구들이 그게 들어가 있는다고 해서 학습이 높아지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러면 이랬을 음. 때 그 접근 방법이나 그 한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까 중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번역을 했을 때 오역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저도 이중원 선생님 바쁘시면 그냥 제가 번역기 돌렸다가 처음에 확인을 꼭 받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오역의 경우가 많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이가 번역을 해줬지만 그 어휘를 그 나라에서 아직 안 배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 학습자들은 그 개념을 그러니까 번역만 해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단 미스가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가지 언어를 다 외우라고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중 언어 선생님을 저희가 통역으로만 써요. 한국 선생님이 말하면 그걸 이해시킬 수 있도록만.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의 포인트를 맞추면서도 제일 언어도 꼭 이해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단어만 외우는 게 아니라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게 진짜 중요한데 사실 이중 언어 선생님들도 저희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은 어려우세요. 저희 한국어 평가 토픽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분들이 토픽 제일 높은 게 6급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런 교과 전문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갑자기 수업에 지원을 들어왔는데 통역을 하라고 해. 근데 내가 모르는 말이 너무 많아. 그러면 전달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로 좀 저희도 이제 뭐 번역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중언어 선생님을 저희가 활용할 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제 사실은 과거처럼 해외 이주 학생들이 어떤 한 국가에 몰리지 않잖아요. 여러 다양한 국가들의 학생들이 오는데 이랬을 경우에 그 교과 비교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있을 텐데 아마 각국의 아이들에도 다른 좀 시사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이제 이중 언어 교육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어떻게 방향성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 아마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만나는 선생님들은 가장 어려운 게 사실 한 언어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 언어가 섞여 버리면 어떤 언어는 지원해 주고 어떤 언어는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사실은. 근데 제가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이유도 저희 학교는 그나마 러시아권 애들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모든 언어의 지원을 러시아어에 올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지만 일반 학급에서는 사실 그렇게 다 하긴 어렵거든요. 제가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국내 연구도 중국은 많은데 러시아권은 별로 없습니다. 베트남이나 이런 데는 더더욱 없어요. 그래서 아직 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 그래서 지금 있는 연구에서도 조금 더 시사를 한다면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그런 걸 인지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중 언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중 언어 강사를 교육청에서 채용을 하고 필요한 곳에 순회시키는 방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좀 교육적인 지원이나 정책 구현에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지켜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애써주신 이인원 선생님과 윤용환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졸린 시간이죠. 졸리시죠? 네. 근데 목소리가 제가 되게 이렇게 졸릴 수 없는 목소리여가지고 네, 잠을 깨울 수 있더라도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목소리가 너무 크다. 지금 조금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 학령기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주제로 보평초등학교 천경호 선생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 슬라이드가 네. 저는 그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인데요. 이걸 하려고 했던 건 이제 작년에 서희초 사건이 있었잖아요. 서희초 사건의 내용들을 쭉 보면서 제일 큰 문제가 뭘까? 그건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정보가 너무 비대칭하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에 대해 되게 잘 알고 아이들에 대해서 되게 잘 이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을 되게 잘 지도하는데 또 그럴 기회도 되게 많이 주어지거든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칠지, 잘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받지만 부모들은 그런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악성민원을 넣으신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양육하는 게 안 된다. 오히려 그게 되게 자녀를 망가뜨리는 거다라고 하는 걸 알려줄 만한 게 필요한데 그런 것이 사실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령기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주제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연구의 필요성은 이제 조금 전에 아까 그 이인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주배경 학생이라고 하는 것, 이주배경 학생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학령 인구는 감소하지만 두 집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주배경 학생, 또 하나는 특수교육 대상 아동.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주배경 학생들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래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사용하던 언어도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또 한국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고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제 사회적으로 계속 고립되는 거죠. 모든 아이들은 전부 다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하는데 이 관계가 단절된다는 건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고 전부 다 특수교육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이를 키우는 보호자들의 양육 스트레스가 매우 높아지거든요. 선생님들도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이시잖아요. 이제 시비를 걸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하거나.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만만한 선생님들한테는 맞서 싸우거나 저같이 약간 목소리 깔고 이런 사람들한테 왠지 피하고 전화도 안 받고 문자를 보내도 답도 없고 이렇게 회피 반응을 계속 보이시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 아이들이 가정 내에서 학대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동학대는 줄지 않고 있어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정 내 아동학대의 주 가해자는 전부 다 90% 가까이 다 주 양육자예요. 그게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건강에 또 악영향을 주죠. 아동 청소년 삶의 질 조사를 보시면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애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어요. 이게 줄고 있느냐? 이것도 역시 증가 추세죠. 진짜 슬픈 건 뭐냐면 아이들이요 자기 고민을 털어놓을 만한 친구의 수도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는 나오고 있지만 자기 고민을 털어놓을 만한 믿을 만한 친구들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공부보다 관계가 더 중요한데 지금 성적보단 친구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경험이 훨씬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누구와 같이 협력하지? 결국 학부모와 같이 협력해야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이 될 테고 그게 학부모들의 양육 스트레스를 줄어들게 할 테고 그래야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투쟁 도피 반응을 보이지 않을 테고 학교와 가정이 서로 잘 협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양육 태도 중에 제일 나쁜 양육 태도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이중구속이라고 해요. 뭐냐면 아이가 다가오면 야 귀찮아 저리 가라고 해놓고 안 오잖아요. 왜 안 오냐고 하죠. 미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대하는 태도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불일치하다라는 뜻입니다. 가정에서는
대부분 위계 질서에 따라서 힘과 나이, 지위를 가지고 서열을 세웁니다. 대단히 가부장적이에요. 선생님들이 만나시는 그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99.9%의 학생들은 다 위계 질서에서 살다가 학교로 딱 오면 수평적 관계에서 교사와 친구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이걸 무너뜨리려면 결국 우리가 서로 만나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배워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이론적 배경은요, 부모 양육 효능감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 관련된 그 메타 연구가 있는데, 이 메타 연구에서 이 부모의 양육 효능감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효과 크기가 엄청 컸습니다. 1.196이면 진짜 그냥 자리에 오기만 해도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리에 나오기만 해도 그냥 팔짱 끼고 앞에서 말씀하시는 강사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듣지 않아도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저는 그냥 부정적인 양육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진짜 아이를 잘 양육하고 있구나. 그리고 부모 개인의 삶이 되게 건강해야 됩니다. 우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뭐가 먹고 싶은지, 어디 가고 싶은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부정성 편향에 빠져서 자꾸 이제 안 좋은 생각들, 나를 싫어하는 사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나 어떤 의도를 갖고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닐까, 자꾸 이런 생각을 계속 돌리시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내 삶을 만족하고 있는지, 그 삶의 만족도 척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항이 5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질문에 응답하면 할수록 내 생각의 방향이 쪽으로 틀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문항을 만들어 봤습니다. 요인 구성은 어차피 오른쪽에 보시면 저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네. 프로그램은 이제 총 12회기로 했는데요. 시간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길게 잡은 이유는 이제 2시간인데 2시간 중에 1시간 정도는 이제 아이들을 이해하는 내용들로 잡았습니다. 도대체 우리 아이가 왜 이런지, 뭐 예를 들면 이제 얘가 일시적으로 주의가 산만해지는 건지 원래 타고난 ADHD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게 뭐 이제 그 실행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소리 들리시나요? 이 소리 들리시나요? 뭐 돌고 있는 소리 들리시죠? 네. 제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시면 이 소리를 누르십니다. 무시하시죠? 이게 억제입니다. 실행 기능에서 첫 번째로 쓰는 게 자극 억제예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는 내용들 사이에 연관성을 계속 지어가시죠? 이게 작업 기억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과제 전환인데요. 선생님들 이제 어떤 분들, 네, 이인호 선생님이신가요? 네, 컴퓨터를 키우고 계시네요. 그죠? 그러면 컴퓨터 화면의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다가 제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다가 이게 주의 전환입니다. 근데 주의 전환하는데 내가 무언가에 몰입해 있다가 갑자기 누군가의 메시지를 받아요. 본래대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23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가 지금 당장 급하게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자꾸 카톡으로 연락이 오잖아요. 그럼 꺼버립니다. 거기에 써야 되는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무시해버려요. 네. 그런 반응들이 우리의 에너지를 계속 소모시키거든요. 어쨌든 그런 이론들을 부모들이 알면 자녀를 대할 때 훨씬 편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랑 대화를 하는 방법도 달라질 수 있어요. 작업기억이라고 하는 게 한 번에 전달해야 할 정보의 양인데 이 정보의 양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야, 너 숙제했냐? 학원은, 과제는, 오늘 평가, 수행평가도 수학도 있고 국어도 있던데 밥은 먹었어? 양치는 씻었냐? 몇 개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아이들은 생각이 멈추죠. 안 들립니다. 정보의 입력을 거부해요, 뇌가. 이런 것들을 만약에 부모님들이 알면 자녀와 대화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떠올릴 때 제일 먼저 부정적인 경험들이 먼저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로만 점철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좋은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자녀와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 해외 연구들을 하나하나 읽어서 프로그램으로 12차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해보고 나서 그냥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회기에 와서 해보고 나서 느낌이 어떤지, 실제로 아이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나는 양육 스트레스가 얼마나 줄어들었고 부모로서 얼마나 자신감이 생겼는지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죠. 그렇게 긍정적인 경험들을 나누는 걸 직접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리를 정기적으로 갖는 거예요. 우리 뇌에는요, 해마라고 하는 부위의 뇌세포가 한 달에 3%씩 새로 생깁니다. 12주면 10%의 해마가 새로 만들어져요. 1년이면 엄청나죠. 부모님들 입장에서 그런 나와 같은 목적으로 이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론들을 배우고 실제로 그걸 실천하고 실천한 내용들을 다시 학교에 가지고 와서 그 또래 그 부모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면 이것이 부모님들한테는 안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만들었는데, 네, 일단 프로그램 자체를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뒤에 보시면 참고 문헌이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도 못하는 인간이 네, 진짜 미친 듯이 1년 내내 이것만 파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만들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실제로 해보고 효과성 검증을 해보려면 일단 연구 방법에 대한 이론도 좀 잘 알아야겠지만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걸리고요. 거기에 들어가야 될 비용도 일단 연구 참여자에게 이렇게 일정 부분 지급해야 될 비용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회계 지침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학교에 발령을 받으면 일단 제작까지 조사 연구를 통해서 탄탄한 틀을 만들어 놓고 학교 현장에 발령을 받으면 학교에서 직접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일단 실험적으로 여기까지만 만들어 봤습니다. 네, 뭐 이건 제가 아까 다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제 네. 생각이 멈췄네요. 제가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이제 작업기억 용량이 떨어진다는 걸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네. 부모님들이랑 하는 이 프로그램은요,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교사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육의 전문가는 교사니까요. 학교를 중심으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좀 해결할 수 있는, 학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또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저도 부모거든요. 저도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고 있는데 부모를 키우면서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혼자 배웠습니다. 혼자 공부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관련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었지만 사실 보통의 부모님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접하고 공부할 만한 기회가 없겠죠. 그런 기회를 학교라고 하는 기관이 제공해 준다면 그런 악성 민원이 훨씬 더 줄어들고 학교와 가정 사이의 신뢰가 구축돼서 아이들이 훨씬 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애써주신 천경원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발표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으로 자란초등학교 심은보 선생님께서 토론자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사회자가 카리스마가 있나 봅니다. 시간을 너무 엄수해 주셔가지고 지금 떡 먹을 시간도 너무 많고 2시 20분부터 쉬는 시간인데 저희 또 심은보 선생님은 가정이 엄하시고 집안이 보수적이셔서 말씀 나누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셨습니다. 저희 부님 선생님이십니다. 한번 보시라고. 그런데 한 토론을 20분 가까이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란초 심은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큰일 났네요. 한 5분 뭐 그 정도 생각했다가 갑자기 20분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평화교육에 되게 관심이 많은 교사입니다. 근데 작년에 서희초 상황이 터졌을 때 이제 그때 사실은 교사들 이렇게 돕고 저렇게 도우려고 계속 돌아다녔었어요. 돌아다니다가 그 사이에 저도 좀 소진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급하게 연구년을 평화교육을 주제로 해서 연구년을 이제 신청을 했고요. 다행히 돼서 한 해 동안 평화교육과 관련해서 무언가를 좀 정리해내고 싶었으나 제 연구는 좀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천경호 선생님 연구하신 학령기 부모 교육 프로그램, 보호자 교육 프로그램을 좀 보니까 되게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후에 저도 조금 더 같이 고민을 이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되게 좀 의미 있는 작업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은 저도 이제 질문들을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간단하게 좀 답이 나올 만한 것도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이잖아요. 연수 프로그램. 그러니까 도구일 텐데 그 도구는 활용을 통해서 그 의미들을 좀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저는 질문들을 조금 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 있으면 학부모님들하고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든 교육을 하거나 훈련을 하거나 하는 시간들이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방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그것들이 운영되면 좋을까 하는 것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2010년, 2011년 12년 그때 이제 부모님들이랑 학교에서 같이 공부 모임을 2주마다 한 번씩 해서 1학기 때 6번, 2학기 때 6번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같이 공부 모임을 할 때 학부모회를 통해서 전체 안내장을 내보냈고 이제 어떤 것들을 같이 공부하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를 안내하고 거기에 대해서 참여자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꼭 뭐 우리 반이 아니라 좀 이렇게 좀 열고 모든 학년의 모든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사실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와야 될 사람은 안 오고 안 오셔도 되는 분들이 주로 오십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다른 분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반 학부모님들 사이에 선생님들이 학부모를 피한다,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저는 교사들한테도 별로 이롭지 않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연구들을 살펴보면 그래서 학교에서 특히 이제 학부모의 역할이 되게 약간 요즘은 이렇게 재능 개발, 뭘 만들고 이런 활동들이 되게 많잖아요. 실제로 부모님들이 양육 스트레스가 정신 건강에 매우 심대한 악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에 있는 무슨 질병 예방 총감인가요?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할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경제적인 지원만 할 뿐 실제적인 안전망들은 전혀 구축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연령대에 따라서 제가 지금 고2 아들 그리고 중3 딸을 키우고 있는데 고2 아들을 둔 아빠로서의 경험은 올해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럼 내년에는 고3 아들을 둔 아빠로서의 경험이 처음인 겁니다. 아이들이 연령대마다 되게 달라져요. 근데 그때마다 부모로서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되는지 누군가가 제때 적시에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지금 사회가 전혀 제공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이들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고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니까 스트레스가 더 커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학부모님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게 지금 내 아이가 1학년이라면 3학년 학부모, 6학년 학부모를 만났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움을 구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또 바꿔서 말씀드리면 자조 집단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학교를 중심으로 만들면 쓸데없는 이야기가 안 퍼지거든요. 자꾸 비전문가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상한 말을 생산해내기 때문에 학교 교육이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구심점을 학교로 가져오면 좀 그 틀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그런 부분에서는 동의되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특히 선생님들이 많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학부모들에게 좀 거리를 두려고 하거나 담을 쌓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우리가 용기 내서 좀 그런 자리들을 좀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전에 제가 어느 연수에서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이제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엄마 품에 안긴 갓난아기, 아기 품에 안긴 갓난 부모, 갓난 엄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부모도 사실 처음이기 때문에 부모 교육 단순하게 뭘 만들거나 하는 거 말고 같이 어떻게 좀 잘 키워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그 배움의 내용들로
만들어서 같이 좀 가져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드리려고 했던 질문은 아까 답을 해주셔가지고 원래는 그거였거든요. 진짜 필요한 분들은 연수를 열어놓으면 아무리 마련을 해놔도 필요 없는 분들만 계속 모이고 필요한 분들은 안 나타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두 번째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어느 정도 답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12회기의 프로그램들을 만드셨는데 이게 한 차시 한 주제가 보니까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한 차시 한 차시로 그 주제들을 다 담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 부분들을 좀 구체적인 그 부모들의 삶의 이야기들로 좀 연결지어 갈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프로그램 내용들을 보시면 뭐 몇 가지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아이들 사과하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용서와 관련된 되게 유명한 학자가 이제 그 로버트 앤라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로버트 앤라이트가 연령대별로 사과를 가르치는 법을 잘 정리해 놓은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그냥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 사과하는 법, 용서와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가르칠지를 되게 잘 가이드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이게 왜 용서를 넣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학교 폭력 문제가 너무 크잖아요. 근데 이 학교 폭력의 문제의 핵심은 사과하지 않는다.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이제 그건 어제도 영상으로 보셨고 얼마 전에도 영상으로 많이 보셨잖아요. 예.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우린 너무 가까이에서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부모가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내용들을 넣어놨고요. 또 하나는 의사소통인데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공감이라고 하는 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걸로는 불가능합니다. 입장 바꿔 생각하는 건 공감하는데 13%고요. 경청이 99%입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것이 내가 공감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주고 부모들도 아이들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기술적으로 실제로 해보고 가정에서 실천해보고 실천해본 경험을 다시 학교에 와서 나누는 그렇게 하는 거,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부모님들을 위한 일이고 또 선생님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되죠? 네.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부모님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긴 한데 교사들도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려고 보면 무언가 좀 바탕이 되는 지식이라든가 뭐 배경이 되는 이론이랄까 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공부가. 그래서 혹시 읽어볼 만한 책이나 함께 시도해볼 만한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추천을 해주시면. 읽어볼 만한 책은 일단 참고문을 한번 다 읽어보시고요. 여기 참고문 영어로 됐죠? 네, 그 참고문을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 사과와 관련된 거는 제가 최근에 그 원경영수를 찍었는데 거기에 좀 그 원경영수 내용의 연령대별로 어떻게 아이들 사과를 가르치는지를 제가 그 정리해 놓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과 같이 공부 모임 하는 건 제 학급 경영 책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일반 교양 도서로 추천해 드릴 만한 책이 있는데 제가 요즘 읽고 있는 결국 회복하는 힘이라는 책이랑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있는가? 코리시커라고 하는 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 원제는 랭귀싱이라는 책이에요. 시드람. 우리가 왜 시들어지는지, 어떻게 하면 시들지 않고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좀 가이드해주는 긍정심리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보시면 이제 학부모님들을 만날 때 어느 정도 좀 잘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읽고 주제와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부모하고 같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제가 일기장에 써놨던 짧은 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같이 공유하고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한다는 것은 나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는 일이다. 함께한다는 것은 너 역시 완벽하지 않아도 됨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의 빈틈을 여유롭게 채워주는 일, 하여 서로가 서로를 주체로 세워주는 일, 그것이 함께 산다는 일 아닐까 싶다.
교사도 학부모도 아이들도 서로가 서로의 빈틈을 여유롭게 채워주며 함께 살아가고 그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곳이 학교라면 참 좋겠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육연구 영역 발표 세 번째 순서는 담임교사의 비자살성 자해 학생 대응 경험에 관한 사례 연구라는 주제로 국내 중학교 이주영 선생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의를 잘하는데 적당하게 욕을 섞어가면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촬영도 되고 있고 그래서 품위를 유지해야 되는 게 어쩔지 참 힘듭니다. 저는 담임교사의 비자살성 자해학생 대응 경험에 관한 사례 연구를 했는데요. 아까 원장님이 저 이제 도교청 있을 때 과장님이셨어요. 이름은 이주영인데 담임교사라고? 이 선생님은 상담교사인데? 이러면서 다 읽어보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담임교사의 비자살성 자해에 대해서 했는지, 저는 현재 상담교사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비자살성 자해 자살 시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할 겁니다. 빨리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대를 확실한 세팅을 하기 위해서. 근데 알잖아요. 교사들은 직업병이 있어요. 마이크를 잡으면 말을 어찌나 하고 싶어 하는지 계속 제가 마음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안 된다. 조금만 줄여라. 네, 우리 팀원 선생님들께서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액션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볼 거고요. 자, 그 전에 비자살성 자해가 왜 저에게까지 왔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초등 담임교사 13년의 경험이 있고요. 중등 상담교사를 20년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간혹 물으십니다. 왜 했노 전직을? 그때는 컴퓨터가 잘 없었어요. 뒷판을 바꾸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전직을 했고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위센터나 중학교에 근무했고요. 경기도 교육청에 이제 장하사로 있었는데 이제 첫 번째 이제 제가 위기 지원에 이제 맨몸으로 뛰어든 게 세월호입니다. 그때 제가 안산 위센터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30분 동안 울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월호에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중학교에 갔고 그러다가 미쳤지. 또 그 장학사를 한다고 갔어요. 그때 제가 맡은 업무가 자해와 자살이었습니다. 아까 이제 어떤 분께서 자살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자살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도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의 전화를 받으면서 자해하고 자살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해를 하면 이제 선생님들이 너무 이제 정말 경기를 할 정도로 힘드신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살을 할까봐. 근데 이제 정말 무사르듯이 이 아이는 자해니까 자살하지 않아요 할 수는 없어요. 알다시피 아이들은 굉장히 충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자해를 이해함으로써 특히 선생님들께서 부장님들이시잖아요. 학교에 가서 특히 경력이 작은 선생님들이 반에 자해가 만났을 때 선생님들이 든든한 지지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번에 인터뷰를 하면서도 느낀 거지만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갔는데 사실은 저는 비자살성 자해는 사실 상담교사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까 이제 어떤 토론 그거에 담임이 할 일이 많은데 이걸 하기 힘들다. 담임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왜 이걸 이제 담임교사로 초점을 맞췄냐면 제가 발령을 받았는데 자해를 굉장히 심하게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저는 제 손에 오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죽어라 상담실에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 상담을 받고 상처를 받았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오지도 않았어요. 오롯이 담임한테 옮겨 붙어가지고 정말 담임 껌딱지예요. 담임이 경력 5년이었어요. 거의 담임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담임이 조금 약간 말려들면 자기 죽겠다고 문자 보내고 꼭 주말에.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끊임없이 이 선생님에게 이제 컨설팅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안 오니까. 그리고 그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게 학년부장님이셨어요. 학년부장님이 그 선생님의 불안을 달래주시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되면서 이게 상담교사에게 넘어오면 생각보다는 좀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담임이 너무 힘들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주제를 잡게 됐고요. 또 이제 제 취미는 잘난 척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름 많은 책을 썼는데 책이 아까 어떤 선생님은 정말 저렇게 해가지고 연구년을
쉬지도 않고 뭐하노 이랬는데 저는 한 학기 동안 정말 잠만 자고요. 그러다가 이제 늦어져 가지고 더 잘난 척을 해야 되는데 그 종합변 책이 아직 못 나온 거죠. 이제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이 기회를 제가 놓친 거죠. 그렇지만 너무 괜찮은 책이 나올 거기 때문에 기대하고 계세요. 커밍순이에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선생님께서 그렇게 비자사성 자해와 자살을 구별하느냐 했을 때 비자사성 자해는 자살이랑은 반드시 다릅니다. 의도가 분명히 달라요. 이 아이들은 믿지 못하겠지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 학대와 폭력 노출 가능성이 있고 트라우마가 있어요. 100%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살 시도는 죽을 의도가 분명해요. 그렇지만 충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불가항력적인 일이에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시도 방법은 다양해요. 초등아이들은 바로 도구를 쓰지 못해요. 그래서 초등 선생님인데 우리 아이가 도구 커터칼을 쓴다는 것은 그 전에 자해가 시작됐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나오는 그 선생님 중에도 3분의 초등 선생님들과 3분의 중등 선생님을 인터뷰했는데 나올 거고요. 그리고 자살 시도는 단일한 방법을 써요. 보통은 투신이 많아요. 약물이 사실은 자해한 아이들이 약물도 많이 먹거든요. 그 타이레놀을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자살 시도일까 자해일까가 굉장히 헷갈리는데 약은 보통은 한 달치를 처방받거든요. 한 달치를 다 먹어도 자살이 안 되게 처방해요. 그래서 약은 정말로 많은 약을 먹지 않고서는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있을 때 경험한 한 아이는 약을 먹고 이제 자살이 됐는데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위에 큰 좀 안 좋은 병이 있었어요. 이게 그 위를 치료하는 약이랑 충돌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잘못되기도 했었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동 빈도는 굉장히 반복적이고 만성적이고 중독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지치거든요. 그게 중독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미쳐요. 그리고 자살 시도는 빈도는 낮으나 치명적이고 이 아이들의 인지는 어떤 상태냐면 여학생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예민해서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관계에 예민해요. 이 아이들이. 그게 선생님들이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자해 아이가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SNS를 많이 해요.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런데 또 자해를 하잖아요. 또 자기가 자해를 끊지 못한 거에 대해서 또 자존감이 떨어져요. 이게 약간 악순환의 굴레를 굴리고 있는. 그런데 많은 선생님들 그 아이들 눈에는 우리가 모두 꼰대잖아요. 이해하지 못해요. 미쳤나? 왜? 그러면 이 아이랑 관계 지진 나서 그 아이 절대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관계도 예민해요.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말하는 그거예요. 그렇게 예쁘고 저랑도 잘 지내요. 그렇지만 관계에 예민해요.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중독이 되는 이유는 몸이 자기 옆에 바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의 고통 대신 몸의 고통을 선택하고요. 마음의 근육이 약한 겁니다. 아이들이 사실은. 그리고 원인은 자해 후에 이 아이들이 부정적인 감정, 예를 들어 화가 엄청 나잖아요. 딱 긋는 순간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이 없어져요. 심지어 기뻐요. 기뻤어요 하면은 이제 진짜 막 여기 있는 대로 튀어나오는데 그냥 개체가 다른 거예요. 저는 이제 요즘 그 시위 현장에 그 아이들을 보고 저 아이들이 우리가 못 견딘 ADHD 아이들이었지. 그런데 그 아이들 보세요. 그냥 가만 못 있잖아요. 분노하고 갔는데 엄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쨌든 개체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비자사성 자해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전제를 하고 이제 제가 한 연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얘야. 연구 목적 및 문제는 이제 이렇게 있고요. 경험한 겁니다. 경험한 거 이제 저희는 선배 교사로서 뭘 도와주면 될까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그리고 연구 대상은 사실은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할 때는 제가 초등 경험도 있고 중등 경험도 있기 때문에 소, 중등의 차이를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초등 3분과 중등 3분을 인터뷰한 결과 제 연구에서는 초중등의 차이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약간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심층 인터뷰했고 저는 이제 사례 연구로 해서 사례간 분석은 5차원인데요. 이거는 교사의 관점에서 대응을 다루고 사례 내 분석은 학생의 특징을 기술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례간 분석은 5차원 25개, 자해학생 인지 담임의 대응, 학교의 대응, 그다음에 학부모의 대응, 담임의 어려움. 아까 이제 앞에 발표쌤도 학부모의 대응을 말씀하시는데 자세하게 좀 다뤄볼게요. 첫 번째 차원은 선생님들이 비자스승 자해 학생을 어떻게 인지하느냐. 6명의 선생님들은 담임이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여름에 긴 팔을 입은 아이들은 좀 의심해봐야 됩니다. 근데 동성 선생님들은 손을 싹 넣어보면 되거든요. 이쪽에 싹 넣어보면 이렇게 약간 빨래판이라고 했거든요. 빈첸 그 사람이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등학생은 그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 쌤은 이성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니까 이제 아무도 이상해서 옷을 이렇게 장난처럼 올려봤는데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한 아이는 화장실에서 이제 그은 거죠. 그래서 이제 휴지를 감고 보건실에 간다면서 찾아왔는데 선생님 이제 보니까 자해예요. 그런데 아이가 빨리 보건실에 간다고 했고 이제 퇴근 무렵에 방과 후에 아이를 불러서 물었더니 아이가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 자해 맞지? 그 선생님이 현명하셨어요. 그래? 잘 가. 내 치료는 잘해? 그렇게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 아이가 이제 아이랑 이야기하면서 됐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요. 자해는. 그리고 의심이 되더라도 그냥.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한 이제 상담교사로 통해서 인지하는 경우가 말고요. 그리고 친구를 통해서 이제 6명 중에 한 분은 드물게 부모가 연락을 한 거예요. 주말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이 직접 찾아와요. 저 친구가 강적이에요. 저 친구가 절대 상담 다 거부하고 이제 담임교사 껌딱지. 1년 동안 담임을 괴롭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담임의 대응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랐겠어요. 그리고 자해라는 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담임으로서 처음 맞닥뜨린 것은 처음인 거예요. 그거는 경력에 상관없이 당황해요. 왜냐하면 생명, 죽음과 연관될 수도 있다는 불안이 딱 순식간에 우리에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는 현명한 교사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돕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상담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거부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는 상담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화를 안 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자기에게 철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6분의 선생님 중에 그 찾아온 아이는 차라리 근데 다행이에요. 자기가 와서 전부 다 이야기하니까. 한 분의 선생님은 거의 진짜 한 달을 아이를 설득시킨 거죠. 끊임없이 말을 거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한번 본물이 터지잖아요. 정말 오만 이야기를 다 해요. 그때까지 굉장히 많은 신뢰가 필요하고 선생님이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의 능력을 의심하면 안 돼요. 이 자의 특성이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차원은 학교의 대응이에요. 이제 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치하고 이제 제가 도교육청에 있을 때 위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이제 주관했던 사람으로서 이번에 이제 선생님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저는 위기관리위원회가 형식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면피용으로. 근데 면피용도 있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를 보호한다면 그거는 뭐 필요한 거죠. 그런데 위기관리위원회를 함으로써 그 당사자인 담임교사는 굉장히 위로와 지지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그걸 다 안고 있는데 그 위기관리위원회의 결과가 그 아이의 변화에 연결되지 못하더라도 내 편이 있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부모도 부르잖아요. 그러면 부모에게 뭐라 하기도 하고 관리사분도 그러시기도 하고 부장님이나 상담교사도 굉장히 악역을 하고 그것 자체가 굉장히 힘이 된다는 거. 그리고 어떤 아이는 위기관리위원회 조직에 효과가 있고 어떤 아이는 없어요. 효과만으로 따지긴 좀 그래요. 근데 한 번 해갖고 안 되면 2번 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효과적인 위클리스 사람 제가 이제 상담교사라서 이런 답변을 들었을 수도 있고 뭐냐면 이 아이들은 자기랑 이야기할 상대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열리면 상담교사에게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우선권이 있단 말이에요. 자해니까.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 이야기 상담쌤한테 하고 담임한테 하면서 이 아이의 자해들은 서서히 줄어들어요. 이게 자해가 발견한 지가 빠를수록. 그래서 이제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학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학교 분위기가 이렇구나. 제가 지금 근무하는 학교는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동료 교사와 관리자의 적극적인 도움. 그러니까 6명의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이제 학교 사이즈도 그렇기도 하지만 좀 체계적인 도움을 못 받았어요. 대신 그 선생님의 경력이나 그 노하우가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아이를 그거 했고, 한 분의 선생님은 경력이 적지 않았어요. 10년이 넘었는데 중학교였어요. 중학교는 중등, 초등이랑 또 학년부장의 역할이 다르거든요. 학년부장이 도와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너무 힘들었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료 교사나 관리자가 도와주면, 그것이 뭐 위기관리위원회든 이 선생님에게 지지를 하거나 위로를 하는 거든 굉장히 이 선생님들이 힘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의 대응, 알다시피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선생님은 놀래갖고 전화를 하는데 뭘 냅두세요.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부글부글. 그렇죠. 그리고 아이에게 굉장히 미안해하고 자책해요.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내가 한다고 했는데, 그러고 딱 끝이에요. 문제 해결의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학교가 예를 들면 열심히 찾아서 상담센터나 병원을 소개해요. 거기 꼭 안 가요. 왜 대학병원을 꼭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그 대학병원 예약하면 최소 2개월이잖아요. 그동안 아이는 나빠지는 거예요. 참 고집 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간혹 의논하고 노력하는 부모 6분 중에 1분 계셨어요. 한 분 엄마는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그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였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는 빨리 사실은 효과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부모가 굉장히 우울하고, 그리고 알코올 문제가 있고, 부모 자녀 소통에 부재가 많았어요. 6분 중에 5분, 한 분은 일반적인 그거였고 5분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위기관리위원회를 하거나 이럴 때도 안 오는 거죠. 그리고 치료를 제한하거나 조치를 취해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담임교사의 어려움. 그러니까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담임교사의 어려움인데요. 가장 힘든 것은 학부모의 상담 거부예요. 그리고 비협조,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상담교사하고 학부모, 학생하고 상담교사를 중재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많은 부모들이 내 자식의 문제고 궁금하고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다 자기한테 해달라고 해요. 그런데 모든 이야기를 해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학교에서 상담실에 안 왔다고 했잖아요. 그 아이가 계속 내세운 게 그거예요. 엄마한테 이야기하지 말라 했는데 앞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 선생님도 사정이 있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상담교사가 중간에서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아이를 상담할 때 반드시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부모님과 담임에게 알릴 가능성이 있다. 네가 이야기하지 말라는 건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혹시 선생님도 그렇게 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인터뷰하신 선생님 중에는 6분 중에 2분이 그랬고, 그 중에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한 선생님 이제 경력 10년 차 정도 됐는데 아이가 이제 계속 자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위기관리위원회나 이런 걸 계속 도움을 요청했대요. 아니 학교에서 거절했대요. 제가 그랬어요. 그 선생님한테. 왜요? 왜? 이해가 돼요? 아니 나는 부글부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얼마나 외롭겠어요. 이 아이도 걱정이 되는데 아무도 지지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선생님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이 자해가 자살로 이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불안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은 자해와 자살이 다르지만 그걸 교사가 상담 전문가가 아니고 심리 전문가도 아닌데 그걸 구별할 수도 없고, 만약의 상황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의 충동성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어떤 선생님을 컨설팅하게 됐는데 그 선생님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두렵다고 저 아이를 보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정말 바들바들 떨린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지 않을 거다.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해도 선생님의 잘못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해는 자해이다. 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아이가 나아지지 않아 무기력해지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자해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자해의 속성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제 방법을 몰라 막막하고, 어떡하지, 좀 더 해야 되는데, 비자살성 자해 시작. 아이들을 볼게요. 제가 빨리 할게요. 자, 시작 연령은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6학년이고 중학교는 1학 2학년이 많아요. 고등학교는 사실 심해져서 시작은 잘 안 하고요, 깊어져요. 허벅지라든지 이쪽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그래서 자해 유발 학연, 친구의 권유,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요. 가족의 자해를 본보기로 해요. 심리적 요인은 아까 말씀드렸죠. 학업 스트레스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아셔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자해하는 순간 부정적인 감정이 해소되고 기분이 좋기 때문에 중독이 돼요. 그래서 아이를 비난하면 안 돼요. 자기 표현 수단으로 자해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자해를 한 후 아이들에게 관심을 받아요. 그걸 이용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이걸 걱정해요.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면 어떡할까? 학급에. 그런데 생각보다 안 미쳐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그렇게 아이들에게 별로 영향을 안 미치고요. 자해 학생을 도우면서 담임을 부담을 들어주는 그것도 있었어요. 6명 중에 2명이 그 6학년 아이들과 중학교 2학년 아이, 중학교 3학년 아이가 도왔어요. 담임을 도와서 이 아이를 굉장히 케어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신기하다, 대단하다 생각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상담은 어떻게 하냐? 선생님들이 어떤 뭐 상담교사에게 가든 우리 반에 있든 간에 자해의 빈도를 낮추는 걸 상담 목표로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무기력해지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했는데 아이 빈도가 줄어들지 않아요. 그거는 선생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목표 자체를 빈도를 낮추는 걸 잡으면 안 돼요. 그냥 일상생활이에요. 아이 선생님들이 건강한 긍정적인 대처 기제를 개발해주고 현재 친구 관계에 집중해주고, 그 다음에 강점 계속 칭찬해줘야 돼요. 스스로가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얼굴도 못생겼고 뭐 화장도 안 되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난 지금 이대로 괜찮아. 그리고 부모,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부모가 강한 영향을 미칠 때는 분리되어야 되거든요. 빨리 그러면 졸업해서 대학을 다른 데로 가라라든지, 아니면 중학생 같은 경우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특성화고나 이런 데를 가라, 이렇게 분리시켜 주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고등학교 다르게 초등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해나 자살을 아이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냐? 왜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자해랑 자살은 직접 이야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살이나 자해는 아이가 사회로부터 고립된 거거든요. 연결을 끊은 거예요. 그 순간은. 그렇다면 이 아이가 사회랑 연결되도록 대화를 해야 돼요. 질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화를 이 아이랑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끌어내야 돼요. 그 역할을 사실은 이제 담임이 많이 할 수도 있는 거죠. 상담교사에게는 이제 매일 가는 건 아니니까. 그랬을 때 이런 질문들을 하면 아이에게 도움이 되고, 이 질문을 꼭 순서를 정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하나 차근히 물어보면, 선생님을 믿으면 아이가 정말 이야기를 하고 거의 이제 힘들 정도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자, 마지막입니다. 비자살성 자해 학생 담임에게 필요한 것은 동료 교사의 든든한 지원과 위로이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지지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비자살성 자해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에요. 물론 상담교사나,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돕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힘들지, 위로하고, 만약에 그 아이랑 같은 뭐 학생부장님이든 학년부장님이라면 그 아이를 지지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 담임교사랑 의논하고, 저 정도면 불안해하는 담임교사에게 저 정도면 괜찮다, 죽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위로하는 거. 그리고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할까 하고 계속 선생님이 불안과 두려움에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에게 그 아이는 지금 어때? 그리고 선생님은 어때요? 라고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6번 선생님이 학년부장으로부터 어떠한 지지도 받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자기에게 아무도 그 아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선생님 경력이 작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했었고, 그리고 6명 중에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저랑 그 학년부장이 많이 도왔다고 했잖아요. 그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서희초가 사건이 있는 일이잖아요. 자기가 서희초 선생님 생각이 났다고. 저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선생님들이나 부장님이 안 계셨으면 저는 어떤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 너무너무 사실은 힘들었다. 그때 이제 인터뷰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동료는 우리가 외면하면 선생님은 마음 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해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도 그냥 가서 따뜻하게 토닥거려 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겁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애써주신 이주영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발표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으로 서룡초등학교 이미숙 선생님께서 토론자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어떡하죠? 토론 시간이 너무 작은데. 네, 안녕하세요. 서룡초등학교 교사 이미숙입니다. 귀한 연구를 읽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3가지 질문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대신해서 토론을 책임을 다해 보겠습니다. 저는 비자살성 자해 학생을 담임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현장에서 그래서 이 주제에 굉장히 각별한 관심이 갔습니다. 현장에서 비자살성 자해 학생을 담임교사로 만나는 경험이 아주 흔한 경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24년 차에 이렇게 손에 꼽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유난히 희귀하고 특별한 경험이 있기만 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발표문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해 현상이라는 것이 특히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보고서를 기반으로 지금 토론문을 작성했기 때문에 자해 학생 담임을 위한 상담 질문을 제시하셨습니다. 보고서에 자해하는 학생은 언어적 표현이 굉장히 유독 서툴거나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왜곡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도 발표문에서 자기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특징에 관해서 쓰셨는데요. 근데 현재 제시된 질문들이 다소 직설적으로 느껴진 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직설적인 어법이 자해 학생들의 속마음을 끌어내는 데 특별한 효과가 있었는지를 여쭙고 싶고, 또 질문의 순서가 중요한 것처럼 기술을 하셨는데 현재 제시하신 질문의 순서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자해 학생들과 대화할 때 아주 직설적인 어법이 효과적인 때도 있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 굉장히 완곡한, 정말 복장이 터져 죽을 것 같은 완곡한 어법으로 기다려야 하는 때도 있더라고요. 선생님께서 가지신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시면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한꺼번에 다 드리는 게 아니죠? 네, 네네. 제가 답변 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해 학생이랑 이 정도 질문으로 대답을 하려면 자해 학생이 선생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야기가 비밀이 유지돼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데 마음이 열리면 솔직히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설적인 어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이나 자해나 자살은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물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아이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자해를 한다는 것은 약간 관계에 예민한 아이들이 많고, 물론 그런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사실은 담임이 잘 파악해요, 아이를. 그래서 담임이 파악한 것을 담임 선생님이 상담하기 힘들다면, 사실 힘들 수 있죠. 아이들도 있고 그럴 때는 상담 교사에게 설득을 시켜서 보낼 때 이 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담임 선생님, 상담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죠. 그러면 좀 더 짧은 시간 안에 상담 선생님이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상담 교사가 경기도 교육청에서 굉장히 많이, 그리고 초등학교에 배치된 시기가 2018년이에요. 그러면 이게 7년 정도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는 노하우가 부족한 상담 교사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외부로 계속 보내려고 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자사성 장애는 사실은 약물로도 치료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우울증이 있지 않은 아이들은 그래서 어쨌든 가까이에서 이 아이랑 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아이의 자애가 없어지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또 정말 지리하게 자애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마음 챙김이 보고서에 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챙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공감하실 거예요, 선생님들도 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마음 챙김이 필요한 학생일수록 그 마음 챙김에 접근하기도 실행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많이 보지만 학력이 부족한 학생일수록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학력이 부족한 학생일수록 공부를 시작하기가 힘들고 지속하기가 어렵잖아요. 마음 챙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선생님께서는 담임 교사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담임 교사가 자애 학생의 마음 챙김을 챙긴다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럴 때 선생님께서 저기 보고서에 제시하신 그 마음 챙김이라는 것을 담임 교사가 뭐 실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용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담임 선생님은 힘드시고요. 담임 선생님은 다른 아이들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아이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이 아이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해를 해도 어떤 순간이라도 자해를 했음을 선생님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비난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내가 자해를 하고 나서 이런 고민이 있었음을 말할 수 있는 버팀목만 있으면 이 아이의 자해는 줄어들고 만약에 이 아이가 자해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해도 자기의 마음을 돌보면서 살 수 있고 제가 이제 논문에 쓴 것은 DBT거든요. 다이얼렉트릭 비헤이벌 테라피라고 이게 이제 마음 챙김이 된 건데 이 책이 한두 권으로 나와 있는 거라서 담임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이 프로그램에 연수는 참가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우리 학교 아이가 아까 말씀드린 그 아이가 서울대 프로그램이 이제 지금 이와 비슷한 게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게 아마 그 시범으로 들어갔었는데 그 참가할 때 아이가 변화가 있었다고 엄마가 이야기를 했고 문제는 이제 그 한두 번 참가하고 아이가 안 간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다양한 그걸 하고 있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들은 예민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트이고 조금만 하면 이제 이 아이가 자해를 그만둬야 되겠다는 의지가 나타났을 때 구체적으로 뭔가를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건데 그건 제가 볼 때는 담임의 역할은 아닙니다. 담임은 다른 아이들을 봐야 되고 제가 생각하는 자해 학생에게 담임의 역할은 말씀드린 것처럼 버팀목, 최적의 자절을 버티는 엄마 같은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 아빠 같은 버텨주는 역할을 하는 근데 이 비자사성 자해를 행동 자체를 비판 없이 비난하지 않고 버텨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생님.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동료 교사와 관리자의 심정적인 공감, 그다음 정서적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서에서 강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자살성 자해 학생을 담임했던 작년의 경험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학년 부장이어서 뭐 특별히 기댈 수 있는 그 부장급의 다른 선생님들은 안 계셨어요. 그리고 물론 다른 학년의 부장님들께서 심정적으로 굉장히 지원해 주시고 이해한다, 고생한다, 힘들다, 뭐 커피도 사주시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가니까 그런 위로의 말보다 실질적인 해결책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를 더 간절히 원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자해 학생을 가르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되돌아보면 그 학생의 담임이라는 이유만으로 학부모를 비롯한 모든 주체 간의 중재자이자 연결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클래스나 위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그러니까 심정적이고 동료의 응원 이런 거 말고 실제로 구조적인 변화 이런 것을 위한 방안이라고 할지 아니면 연구에서 새롭게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짧게나마 이런 자리를 통해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 고생하셨네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력자에게는 이걸 이제
노하우가 있는 상황에서 이걸 계속 누군가에게 하소연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신규들은 뭐 그냥 하소연하다 할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제가 말한 우리 학교의 그 자해아이는 첫 번째 위기관리위원회에서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엄마를 불러서 제가 굉장히 악역을 하면서 아이를 이런 식으로 놔두냐고, 그리고 병원을 데리고 가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부글부글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이 아이가 어쩌면 이 아이를 위해서 아니면 학교를 위해서 고마운 일을 했습니다. 자살 경고 문자를 카톡에 올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계속 관심을 받다가 자해로 받다가 좀 더 강한 뭐가 필요했는지, 그래서 이제 제가 총대를 메고 위기관리위원회를 여면서 등교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등교 처분으로 이 아이가 서서히 자해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정답이었구나. 그렇게 학교에 와서는 계속 수업 안 들어가고 담임 껌딱지, 담임이 쉬는 시간에 뭘 좀 하려고 하면 계속 와서 울고 나 죽고 싶어요. 그리고 계속 자해 상처 보여주면서 나 못 살겠어요. 담임이 살 수가 없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휴직 중이거든요. 대학원 휴직 중이에요. 그랬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려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등교 정지를 내렸더니 정말 한두 번인가는 선생님한테 퍼부었대요. 왜 제가 학교에 가고 싶은데 왜 저를 막냐고 그랬대요. 그래서 저는 그때 사실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제가 악역을 하는 편이라서 제가 정말 단호하게 말했거든요. 병원에 가든지 저희고 자살 예방센터도 씌워줘서 이런 경고 문자를 아이들이 다 봤다. 우리 못 되고 있는다. 그래서 등교 정지를 내리고 1학기 때 학교를 안 왔어요. 7월에. 그런데 담임쌤 말씀으로는 2학기 때 자해가 완전히 정말 찡얼거리는 것도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아까 부장님 말씀하신 위로의 말보다 실질적인 게 필요하다 그랬을 때 이제 학교에서 상담교사나 관리자분들이 이제 위기관리원이나 이런스도 이제 사실은 처치를 했을 때 등교 정지는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은 강력하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또 듣는 거는 부모애란 말이에요. 상담을 하는 것도 부모. 끝건데 자살 예방센터는 가지 않았어요. 저희가 다 약속까지 다 잡아놨는데, 이제 그랬을 때 그런 실질적인 게 있었으면 좋았겠다. 부장님이 혼자서 많이 고생하셨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예전에 처음에 저희 공동연구 발표할 때 제가 후배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이제 최근에 제가 느낀 게 그겁니다. 교원 단체든 아까 이제 인디스쿨이든 선생님들에게 무료로 컨설팅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이제 조금 전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답변이 됐을까요, 부장님?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신 이주영 선생님과 이민수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연구 발표 네 번째 순서는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쓰기 수업의 수준별 탐구 질문 개발이라는 주제로 안양 서중학교 박지혜 선생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선생님. 네. 어떡하죠? 사회자의 카리스마가 없어져가지고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졌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네. 앉아있다가 일어나면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1-2분임 안양서중 박지혜라고 합니다. 진심으로 제 시간까지 다 써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마지막이기 때문에 시간 넘치지 않게 가지고 왔거든요. 시계 보려고. 그 압축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주제는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쓰기 수업에서의 수준별 탐구 질문 개발을 주제로 잡았는데요. 제가 맨 마지막에 해서 사실은 좀 기다리는데 너무 설레가지고 심장이 쿵쾅대가지고 좀 힘들겠다 싶었는데, 발표들 쭉 들으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이렇게 들면서 기초학력이 미달된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에는 다양한 이유가 정말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넘어가는 걸까요?
제 그 발표는 이런 순서로 하려고 아주 많이 준비는 했지만 시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할 거고 이거는 선생님 저 이제 21개 넘었어요. 넘었었어요. 제가 오타가 났네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국어과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과 보충 수업을 1년 내내 진행을 했는데 그때 시험을 좀 보면서 이제 통과한 아이들은 국가 보충 안 들었어도 됐거든요. 근데 마지막까지 한 명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거의 가을 2학기 때쯤 돼가지고 계속 시험을 한 3번쯤 통과를 못 해가지고 마지막 시험을 보고 본인이 이제 넘었냐고 이렇게 물어본 질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그 친구도 지금 사실은 발표를 들으면서 마지막 지금 제 바로 앞 발표를 들으면서는 그 아이하고의 수업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국어 수업도 했지만 사실은 그 친구가 학급에서 적응을 잘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담을 제가 주로 막 이렇게 1시간, 2시간씩 같이 하면서 반에서 있었던 일 얘기해주고 그러면 네가 이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어떨 때는 와가지고 한마디도 안 해요. 수업도 안 하려고 하고 그럴 때 그냥 그러면 너 무슨 일 있었는지 여기 써봐.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던가 이랬던 기억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그러면 이런 아이들을 기초학력 미달인 아이들의 기초학력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제가 고민을 하다가 무엇으로 수업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발견한 게 사실은 그럼 쓰기를 한번 연구를 해보자라고 해서 쓰기를 선택을 했는데 올해 연구년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그 같은 분인 선생님하고 글쓰기 이거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자체도 작가님이 운영하시는 글쓰기 수업을 좀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 배우게 된 게 글쓰기가 치유의 과정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준비한 거는 쓰기라는 게 문제 해결 방법이면서 뭐 의미 구성 과정이면서 뭐 이런 게 국어적으로는 그런 것도 있지만 앞에 발표를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학습 능력적인 부분도 있지만 마음이 좀 아픈 친구들에게는 쓰기도 치유의 과정으로서도 작용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더 들었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기초학력 미달 수준의 아이들은 사실은 그 공부에 관심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러면 흥미를 느끼게 해줄까 하다가 그 어떻게에 대한 그 답으로 제가 찾은 게 탐구 질문을 그러면 개발을 해보자, 질문으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해서 키워드를 이렇게 3가지를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이 3가지의 그 최종 목적은 제가 뭐 필요성 및 목적이라고 쓰긴 했지만 저의 꿈과 이상이라고 희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탐구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한 편의 글을 완성해내는 것을 보면 정말 기쁘겠다라는 생각으로 연구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목표는 이렇게 잡았고요. 그래서 뭐 개정 국어 교육과정 쓰기 영역 분석하고 그다음에 탐구 질문 분석하고 그다음에 원래는 처음에는 자기 표현의 글만 제가 질문을 만들어 볼까 하다가 그래도 좀 학습적인 측면에서 정보 전달의 글까지는 제가 중학교 1학년 학생 중에서 그 기초학력 미달 수준이면 중학교 1학년의 대상이지만 학력 수준은 한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를 생각하면서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한 정보 전달의 글은 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2개로 분류를 해가지고 질문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질문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개정 교육과정을 분석을 했다라는 것 중에 다 쓰기는 힘들어서요. 개정 중점에 대해서만 저기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쓰기 전략이 강화되는 게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쓰기 영역의 개정 중점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제 해결 과정이라는 게 사실 국어과 자체로 보면 쓰기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뭐 어휘를 모른다던가 아니면 쓰기 전략을 모른다던가 뭐 이런 부분이지만 크게 삶과 함께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큰 틀이 삶과 연계된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글쓰기라고 하는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문화적 실천 행위로서의 쓰기 수행의 실제성 제고라고 써 있는데 좀 어렵게 써 있긴 한데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글쓰기에 흥미를 가지고 어떤 목적과 그 수단을 이용해서 실제로 글을 써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필자로서 성장하는 삶을 구현을 해라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계속 말씀드리는 글쓰기 자체에 흥미를 가지고 아이들이 실제로 글을 한번 써보는 것 자체를 그래서 국어 교육과정 내용 체계나 이런 게 보면 좀 달라진 것이 마지막에 한글 학습 기초 문식성 강화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초등학교 교육과정에는 글자 뭐 문단에 쓰기 이렇게 해서 문단 쓰기까지 해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중학교서부터는 그냥 복합적인 글 자료를 가지고 글을 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기초학력 미달 수준의 학생들은 글쓰기가 사실은 교과 보충을 통해서 만나는 학생들을 봤을 때는 문단도 아니고요. 문장 쓰기도 되지 않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개성 중점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 왔지만 내용 체계랑 뭐 이렇게 핵심 아이디어랑 이런 게 다 분석된 게 궁금하시면 보고서를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2022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에서 개정을 하면서 깊이 있는 수업을 추구한다. 지향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좀 후반기에 돼서. 그래서 거기에서 가지고 온 탐구 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기반 깊이 있는 수업 설계 도움 자료라고 하는 게 경기도교육청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던 자료거든요. 굉장히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학교에 돌아가셨을 때 혹시나 이렇게 수업 설계 하시거나 할 때는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논문이라던가 이런 거 참고하면서 교사 질문이 주로 어떤 것이 있냐 그렇게 봤을 때 시험적 질문으로 지식을 확인하는 질문을 저희가 많이 하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던가 아이들 실질적인 삶과 연결해서는 초인지 질문이라던가 메타인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전혀 새로운 세계로 전환을 가져오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 게 탐구 질문의 영역에선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는 거를 그래서 이제 개정 교육과정 분석을 한 다음에 학습자 이제 기초학력 미달 수준 학습자들의 어떤 특징이 있고 그들에게 글쓰기를 할 때 어떤 어려움에 좀 처하는가를 좀 봤어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본 게 제목이 중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으로 살아가기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라고 하는 보고서였는데 제목 자체도 제가 이거 읽어보면서 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기초 학력 미달 수준 학생으로 살아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저도 미달이 된 적은 없었고, 근데 그 아이들과 함께 저희가 살아가면서 아까 앞전 발표들을 들어보면 저희가 다 같이 살아가야 하고, 그다음에 제가 요 연구년 계획서를 쓸 때 사실 제가 근무했던 학교들이 한 4학교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학교에만 조금 제가 있었어요. 학력 수준이 좀 낮고. 근데 그 아이들과 담임으로서 뭐 12년 정도 계속 상담하고 이렇게 해서 알게 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아이들이 말은 저 공부 안 하고 치킨집 사장할 거예요. 막 이러지만 정말 깊이 상담을 해보면 근데 공부를 잘하고 싶었어요. 라고 하는 게 최종적으로는 저도 학생으로서 공부를 좀 잘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정말 깊게 들어가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사실은 정말 잘하고 싶은 거구나라는 거를 알게 될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모습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무동기와 학습된 무기력이 되풀이 되거나 그 다음에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거나 참 제가 좀 이거 읽어보면서 놀란 게 본인이 가끔 잘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믿지를 못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한 게 맞나 이런 식으로 자기를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뭐 이렇게 낮은 자기 가치감을 갖는다거나 효능감도 낮고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저희가 사실 뭐 학문적으로 연구하지 않아도 선생님들께서 다 만나는 아이들에서 확인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안타까운 게 불편한 또래 가족 사회와의 관계에서 아까 앞선 발표들에서 제가 또 공통적인 게 이게 다른 사람과의 대인 관계에서 조금 불편한 점이 많은 친구들이 많아서 쉬는 시간마다 교무실로 찾아오는 아이들이 주로 보면은 기초학력 미달 수준의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 그리고 의존적 다 해달라고 하거나 아까 앞에 발표자 선생님께서는 껌딱지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학생들이 사실 학습적인 면에서도 미달인 경우가 많죠. 그다음에 이렇게 학교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한다고 여기 이렇게 연구 보고서에서는 나왔는데 제가 앞에 그 발표를 되게 제가 감명 깊게 들었나 봐요. 그 앞에서 그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힘드셨겠구나라는 것도 공감하지만 학생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 아이는 학교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학생도 다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마지막에 들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 이렇게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글쓰기에서는 20분인데 이런 그 계획하기 전 단계에서 계획하기 단계 그다음에 이렇게 아이들이 부딪히는 문제에서 글쓰기 자체를 싫어하고 자신이 없고 그래서 결국 뭘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수업하다 보면 쓰기 수업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게 쓸 게 없다예요. 쓸 게 없다. 선생님 전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시작을 안 하고 계속 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거 그다음에 그래서 내용 생성하기 위해서는 네 얘기를 쓰면 돼라고 하지만 본인의 이 얘기가 글이 된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 것들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하기에 대해서는 아예 이런 부분에 들어가면 이제 이론적인 것이 거의 다져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글을 쓸 수가 없고 그다음에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휘력 부족한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올라오셔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렇게 고쳐쓰기랑 했고요. 질문 구한 중점만 그냥 빠르게 그럼 제가 이렇게 할 때 글쓰기 어려움을 좀 해소하고 스스로 한 편의 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좀 질문을 개발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두 가지 갈래의 그 특성에 맞게 질문을 구안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질문이 수준별이 될 수 있도록 좀 일반적인 질문 그냥 어떻게 생각하니?에서 그다음에 아이가 좀 헤매고 있다 그러면 그러면 인터뷰 같은 건 찾아봤어? 라거나 아니면 어떤 신문기사 한번 봐봤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는 질문으로 구안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표현의 글 같은 경우는 자기 생각을 그냥 글로 표현해내는 것 자체를 목적에 두고 아이들에게 형식이나 만주품 같은 거는 이렇게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하고 글쓰기를 좋아하는 게 흥미를 일단 느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율성을 좀 중시하는 주제나 소재는 좀 자유롭게 풀어주는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거 가지고 왔는데 주로 계획하기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그 본인의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을 구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목적이라든가 주제, 독자는 질문으로 알게 하게끔 하려고 노력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는 보고서에 보면 잘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2-1, 2-2-3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속담 명언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체화돼 가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눈으로 보시면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정보 전달의 글에서는 사실 자기 표현의 글 질문을 구안을 하고 나서 정보 전달 글 질문을 구안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식적인 측면을 아이들이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글의 목적에 맞는 출처가 확실한 자료 수집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그 질문 구안에 초점을 좀 맞췄고요. 그다음에 글의 갈래에 맞는 구조에 대한 개념이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까 자기 표현의 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써봐 해도 되지만 이거는 3단 구성 정도는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이니까요. 좀 알았으면 좋겠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질문을 조금 빽빽하게 만들어봤고 고쳐쓰기 방법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가지고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질문이 지금 총 89개 정도 제가 질문 구안을 했고요.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이거는 제가 써온 건데 한번 읽어보시고 학교에 돌아가셨을 때 내년에 이제 교육계획서 작성하시고 막 이럴 때 혹시나 그 계획서에 탐구 질문 같은 거 좀 써봐라 할 때 89개 예시 자료가 있다라는 거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한번 가지고 나와봤고요. 마지막으로 그 엊그제인가 한강 작가님이 그 수상하시면서 수상 강연 혹시 보셨어요? 거기에 그 빛과 실이라고 하는 수상 강연을 보면 그 두 가지 질문을 그 집중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글을 쓰게 됐다 쓰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도 힘든 아이들도 자기에게 맞는 질문을 제대로 된 질문을 만나면 글쓰기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강 작가님 인터뷰 강연 보면서 다시 했거든요. 그래서 뭐 글쓰기가 어떤 아이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 선생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애써주신 박지혜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발표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으로 송양고등학교 김기혁 선생님께서 토론자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양고 김기혁입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이제 연락을 받고 그 전체 보고서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문해력은 국어과뿐 아니라 전 교과에 걸쳐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할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경우는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선생님이 개발하신 질문하기를 통한 쓰기 교육은 공부를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글쓰기에 관심을 갖고 수업에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좋은 수업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교과가 물리여서 국어는 문외한이고 그래서 토론이라기보다는 제가 좀 궁금한 수준에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아까 말씀하신 글쓰기 수업 방법에서 질문하기를 통한 글쓰기 수업 방법인데요. 실제 수업에서는 많은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질문하면서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면서 저도 이 질문을 수업에 어떻게 투입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가장 먼저 생각한 게 그 모듬 활동할 때 그 좀 기초 수준 미달이 아닌 아이들을 같이 도와주는 방법도 생각했는데요. 아까 배움의 공동체 발표하신 선생님 방법이 이런 것 텐데 그냥 활동지에 아이들 스스로 그냥 볼 수 있게 질문 주고 그대로 따라가게 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아이들이 그거 읽고 해석이 안 될 정도의 아이들이 선생님께서 가셔서 도와주시면 그래도 초등학교 3, 4학년 이상에 되는 아이들은 그 질문에 답을 달면서 그냥 글을 써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만든 질문은 그냥 예시일 뿐이니까 사실 그게 수업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 이게 변형이 다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선생님들께서 상황에 맞게 질문지로 주시고 아이가 그 질문에 대답해 가면서 글을 써 나가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경우에는 쓰기보다 독서가 더 먼저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독서랑 쓰기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연구를 하려다 보니까 제가 쓰기를 딱 집었고 그래서 독서에 대한 여기 질문을 보시면 예시문에 대한 질문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예시문 활용하시는 질문도 있고요. 그다음에 독서에 대한 거는 사실 저희 1-2 분임에서 독서 활동을 위한 자기 아이들의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독서 질문을 구안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저희 개인 연구보다 공동 연구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학생들이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SNS를 많이 사용하는데 SNS도 쓰기 교육에 어떤 도움이 되거나 수업 도구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생각해 봅니다. 네. 제가 사실은 처음에는 이 SNS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었어요. 근데 올해 어떻게 기회가 돼서 미디어 교육에 대한 수업 설계 같은 것도 제가 한번 해봤는데 하다 보니까 이 SNS는
이 중학교 뭐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미 도구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무작정 부정하거나 안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학생들에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먼저 하고 그걸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 SNS 공간은 굉장히 큰 좋은 창작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그다음에 그걸 활용할 수 있다면 좋은 글쓰기 수업 도구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연구년 운영진으로 참여하면서 사실 생각해 보니까 별로 도움이 많이 안 됐던 것 같아서 오늘 마지막 기회를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토론자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써주신 박지혜 선생님과 김기혁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연구년의 취지에 맞게 자신이 선택한 주제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연구에 매진해 주신 교육연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학술대회의 꿈이 우리가 꿈꾸는 교육 현장으로, 우리가 꿈꾸는 교육 공동체로,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교육으로 한 걸음 내딛는 계기가 될 것임을 믿고 또 믿습니다. 선생님들의 보람찬 2025년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2024 경기교사 연구년 교육연구 영역 발표와 토론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사회자가 너무 잘 경청해 주셔서 김동률의 출발 노래 준비했습니다. 들려주시죠.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 건강하세요.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I love you.